안녕하세요. 337 프레임워크 사업계획서 7가지 요소 중 첫 번째인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그 자체로 한 학기 강의가 가능할 만한 방대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업계획서에 정리되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은 사업의 크기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죠.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해석하는 안목도 청중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각자가 속해 있는 시장과 안목이 달라도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난 시장은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매력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현재 시장의 크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크기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성장성을 얘기해야 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전체 시장 중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시장을 말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차트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가 나타나 있고 전체와 타겟 시장의 시장 크기와 성장성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어쨌든 타겟 시장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전체 시장과 타겟이 모두 성장하고 있죠. 어떤 스타트업들에겐 타겟 시장이 초기 상태를 지나고 있어서 현재 시장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시장은 정체 상태에 접어든 경우죠. 극초기 단계라면 미래의 시장이 커질 거라는 것을 주장해야겠죠. 믿을 수 있는 출처의 시장 전망과 현재의 징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시장의 비주얼입니다. 이건 실제 국내 반려견 푸드 시장의 규모입니다. 2020년 현재 5억 5,400만 달러로 6천억 원의 규모이고 전체 반려견 시장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려견이 아닌 반려동물 전체로 확장하면 시장은 40%가량 더 커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자료에는 신뢰성도 있죠. 시장 규모, 성장성 모두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은 어려울지 몰라도 시장 자체는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반려견 푸드 시장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반려동물 푸드 시장은 사료비와 간식비를 합한 시장입니다. KB금융지주에서 나온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51.2%가 푸드 시장입니다. 이 외에도 전체 시장을 구성하는 세부 시장들이 나오죠.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구분한 것이죠. 이것이 시장 세그먼트입니다. 전체 시장은 다양한 분류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진출하려는 한 개 이상의 세그먼트가 타겟 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세그먼트 D만이 아니고 C와 D를 합쳐서 타겟 시장을 설정해도 되죠. 시장은 고객의 타입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 대상 고객일 때 우리는 B2G 사업을 한다고 하죠. 대상 고객이 기업이면 B2B 시장, 개인이면 B2C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게 보통입니다. B2G 사업이라도 주요 지자체, 교육기관, 주요 정부 부처로 세분화할 수 있고 기업이라도 산업군이나 크기로 나눌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종 고객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우리 사업이 기업 고객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기업 고객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라면 B2B2C의 형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업 고객의 소비자 설득 논리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일반적인 시장 세그먼트는 고객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방법일 겁니다. 업계에서 이미 통용되는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정의해도 됩니다. 화장품 시장을 예로 들어보죠. 성별과 연령대 두 가지 기준으로 시장 세분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실제 시장은 이런 식일 겁니다. 20대 이상의 여성이 주된 고객층이고 그 중에서도 중년계층까지의 시장이 가장 넓을 겁니다. 남성 시장은 여성 시장보다 작고 20대부터 주로 화장품을 사용한다 가정하겠습니다. 10대 여성, 즉 티네이저 화장품 시장은 성인 시장과 분리해 생각해 보죠. 그리고 여기에 화장품의 기능별 분류를 입혀보겠습니다. 색조, 헤어, 안티에이징, 기초, 기타로 영역을 나눠왔습니다. 그중 우리의 타겟 시장은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타겟 시장의 명칭을 액티브 우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의 타겟 시장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명명하고 이 시장에서의 고객 특징을 더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를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별로, 제품 종류별로, 판매 채널별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또 다른 변수는 경쟁자들이죠. 여기에 경쟁자들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재적 경쟁자 1호로 생각하는 경쟁사의 브랜드를 한번 표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회사의 A 브랜드는 우리의 타겟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사에도 다른 경쟁자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이 회사 외에도 말이죠. 경쟁자들을 우리의 타겟 시장 내에서 두 가지 잣대로 2x2 매트릭스에 위치시켜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전자제품 시장의 경쟁 구도입니다. 최대 경쟁사인 A는 고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제품의 스마트 역량은 약하고 B는 약간 가격이 낮지만 스마트 기능을 탑재해서 향후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시장에서 스마트성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기회를 발견하고 그 지점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전형적인 경쟁 구도죠.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과 맞닥뜨리게 될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페인 포인트를 설명할 텐데 이 비교표가 그 페인 포인트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우리 제품 개발 전략의 근간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시장 분석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장을 구성하는 정보들을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출할 타겟 시장을 설정하고 다음은 그에 대한 규모와 성장성을 파악합니다. 타겟 시장에 대한 경쟁 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3번째, 주요 경쟁자에 대한 분석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시장의 주요 이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느 산업마다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유행할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시장의 최근 몇 년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펫 휴머나이제이션, 즉 동물을 인간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반려견 시장이 고급화되고 동물 한 마리당 양육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우리의 제품 컨셉과 맞아 떨어진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의 움직임을 이끄는 동력이 되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 계획서상에 시장에 대한 얘기는 2번 정도 나옵니다. 보통 계획서 초반 시장은 매력적이야 하고 시작하고 후반부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시장에서 우리 사업은 어떻게 위치하고 움직이게 될지를 얘기할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수집하고 정리한 5가지의 자료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업은 결국 수집 정리된 시장 정보를 토대로 시장에서의 행보를 정의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의 시장 행보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없던 시장을 우리가 창조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만큼 혁신적이라는 얘기겠죠. VR, 즉 버추얼 리얼리티 제품이 처음 세상에 나올 때 그랬습니다. 시장의 매력을 증명하기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죠. 사람들이 시장의 존재를 본 적도 없이 전망에만 의존해야 하니까요. 2번째 시나리오는 틈새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나리오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맞춰서 그에 따른 소포장 제품, 소형 가전을 내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주변의 경쟁자들이 많기에 발빠르게 교두보를 확보하고 경쟁자 진입을 차단하거나 타 영역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수를 강구해야 합니다. 3번째는 격전지에 뛰어드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제품에 대한 경쟁 우위가 확보된 경우에 가능한 일이죠. 애플의 아이폰이 휴대전화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은 2번째나 3번째 시나리오가 많이 보입니다. 마지막은 느슨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경쟁자와 정면으로 격돌해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진출 장벽도 낮고 망하는 업체도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꼭 누굴 제압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식음료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각 시나리오는 청중이 기대하는 예정 수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령 격전지에 뛰어든 경우 다음 행보는 당연히 경쟁자들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파이는 커지면서 사분면에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새롭게 시장을 창조할 경우 후발 주자들을 압도하고 시장을 석권하는 모습이 다음 행보가 되겠죠. 2바이트 매트릭스로만 시나리오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B2B
특정 섹터에서 또 다른 영역이나 B2G, B2C의 영역으로 시장을 확장해가는 모양새가 있을 수도 있죠. 이 모습이 우리의 사업에 더 적합하다면 그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거나 스스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단위의 확장도 흔히 쓰이는 방법이죠. 초기에는 국내 시장에 머무르다가 다음으로 중국, 일본, 마지막엔 동남아와 러시아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에서 기술하는 시장에 대한 내용 두 가지, 시장의 매력도와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장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봤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분류해보면 대략 4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너무 넓게 잡은 경우, 두 번째는 반대로 시장이 너무 작은 경우, 세 번째는 타겟을 잘못 잡은 경우, 마지막은 시장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시장을 얘기할 때 너무 일반적인 오류는 너무 넓게 잡는 겁니다. 헬스케어 시장의 특정 영역에 속하는 스타트업인데 시장을 얘기할 땐 시장 전체만 얘기하는 경우죠. 청중이나 투자자는 거의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죠. 성의가 없다고 여길 테니까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점수가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만 명 이하의 구독자를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팬덤 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느 스타트업은 시장이 작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보통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메가 인플루언서 서비스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여서였죠. 시장이 작다고 여겨지자 이어지는 내용들도 덩달아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메가에 비해서 100분의 1의 평균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수는 메가의 1000배나 많습니다. 전체 시장도 그래서 10배 정도가 크죠. 메가 인플루언서 몇 명을 유치하면 수백만의 팬덤을 끌어모을 수 있지만 한 명을 잃으면 손실도 막대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는 상대적으로 모으기가 쉽고 인원이 많아서 리스크도 적습니다. 게다가 팬들도 마이크로에게 더욱 적극적이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마이크로 팬들의 전환율이 메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규모와 효율 모두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조금 더 생각하면 타당한 논리를 갖출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타겟 시장을 잘못 잡은 그리고 너무 적게 잡은 사례입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걸어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수의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의 타당성을 투표하게 하는 서비스를 기획한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발표 첫머리에서 시장을 연 675만 건의 소송 시장이라고 정리를 내렸죠.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실제로 소송의 가능 건수가 675만 건이고 실제로 소송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10배도 넘을 거라 생각했죠. 그 스타트업 대표님에게 시장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을 재정의했죠. 예비 소송 시장이었고 실제 소송 시장의 적어도 5배가 되는 규모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던 시장이라 시장의 정량적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지식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법률과 소송에 대한 질의응답의 하루 숫자 등을 응용해서 시장을 추산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분명 정량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중은 끝까지 숫자만 고집하진 않습니다.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대체 숫자를 제시하면 상식적으로 그 정도 되겠군 하고 넘어갈 겁니다. 중요한 건 수긍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느냐 하는 겁니다. 1번과 4번의 문제는 성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의 너무 작은 경우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3번과 같이 잘못 잡은 경우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죠. 어떤 스타트업이든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시장 논리는 어떻게든 매력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도록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창업스쿨이나 책에 등장하는 수익시장, 유효시장, 전체시장의 개념은 시장을 구상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림대로 하되 사업계획서엔 저 그림을 응용해서 우리만의 비주얼이 나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이 그림이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10여 개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데모데이 행사에서 절반 이상이 이 그림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죠. 청중 입장에선 같은 시장의 크기와 타겟이 다를 텐데 그림은 같으니까
매력적이다란 임팩트를 전혀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시장 해석과 그림이 필요하죠.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시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매력적이다 라고 말하려면 시장의 세그먼트를 생각해서 타겟 시장을 설정하고 규모, 성장성을 얘기해야 합니다. 시장 세그먼트는 업계의 분류책이나 고객 타입, 프로파일을 섞어서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타겟 시장을 명확한 단어로 명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선 그 타겟 시장과 전체 시장을 묶어서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가급적 정량화된 금액으로 나타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이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려면 시장 내 경쟁 구도를 파악하고 주요 경쟁자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의 주요 이슈를 뽑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지, 틈새로 들어갈지, 정면 대결하거나 느슨하게 진입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강의 뒤에 이어질 페인 포인트와 해결책에선 주요 경쟁자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주요 논리가 시장의 이슈와 결합되어서 사업계획 전체의 주요 논리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죠. 시장 부분을 이렇게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사실 이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자료의 축적을 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한 번만 써서 끝나는 경우가 없죠. 시기에 따라서 계속 고쳐 써야 하고 시장 조사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시장 자료의 출처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검색하기보다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출처를 관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산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이나 진흥원 같은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파악해 두세요. 어느 산업이나 그 산업에 특화된 저널이나 매거진, 리서치 회사들이 있고 협회가 존재합니다.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되도록 이런 자료들은 온라인에서만 열람하지 마시고 모두 다운로드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에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경쟁사가 상장회사라면 연간 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스크랩해 둔 다음에 왼쪽에 예로 든 자료정리 체계로 정리 노트를 만들어 두면 각종 문서를 만들 때 정말 편리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 외에도 여러 종류의 문서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정리물들은 유용하게 쓰이죠. 가상의 기업 라이브트리에선 시장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알아볼까요? 라이브트리의 시장조사는 딱 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성인 1인당 독서량 7권, 58%가 나의 독서량은 부족해, 책의 선택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한다의 3가지 사실로만 언급했죠. 저는 이 시장을 독서 시장으로 봤습니다. 독서 큐레이션 시장이라고 말하기엔 독서 노트, 독서 모임 기능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좁아 보였거든요. 어쨌든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도 아니고 시장을 정의했을 때 청중의 저항감도 거의 없으리라 예상해서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시장의 크기, 성장성, 잠재 경쟁자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고 있죠. 가망 시장은 독서 인구 전체, 즉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가입자를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입자를 기반으로 해서 도서 연계 구입, 광고, 독서 모임, 독서트리 B2B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죠. 혹시 모를 경쟁자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가입자는 1년에 몇 권을 읽고 살까가 매출 프로젝션의 바로미터입니다. 분명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서비스를 더 원한다고 생각했고요. 우리의 서비스가 더 많은 독서를 촉발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양새가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구도였죠. 시장 조사에 앞서서 어떤 항목을 조사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시작하면 막연하게 조사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드렸죠. 라이브트리는 다른 사업 계획서에 비해 좀 더 단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조사에 돌입했을 때 초반에 결정적인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문체부의 국민 독서 실태 조사였죠. 기본적인 데이터를 여기에서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실패한 자료들도 있었고요. 1인당 독서량은 평균적인 것만 얻을 수 있었고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연간 도서 판매 중 최근 1, 2년간 출간된 서적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나온 통계도 없었죠. 제대로 된 독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상 없더군요. 정보 출처 역시 단순합니다.
공공기관, 리서치사, 협회, 언론, 서점, 도서관 등이 있었는데요. 출처를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조사에 들어갈 때 정말 편리합니다. 저는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자료들을 한 군데에 스크랩하는데요. 스크랩을 먼저 해놓고 정리노트를 쓰면서 자료를 읽습니다. 이번엔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자료가 워낙 좋고 방대해서 읽는 중간에 사업계획서에 쓸 그림들을 따로 캡처해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보통은 텍스트로 쓰는데 이번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더군요. 정리노트를 만들면서 왼쪽 텍스트 같이 시장 상황을 4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른쪽 텍스트는 청중에 대한 제 스탠스를 2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죠. 앞서 강의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라이브 트리는 시장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느슨한 곳에 진입하는 것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더군요. 지금까지의 시장 조사에 따른 장표를 딱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청중의 챌린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몇 장의 슬라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고 다른 내용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이 라이브 트리의 시장 조사였습니다. 사업계획서 7가지 요소 중 시장은 가장 영역이 방대합니다. 오늘은 시장을 구성하는 5가지의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짤막하게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용석이었습니다.